그는 죽기 직전 종이를 삼켰습니다. 신문실 한가운데서 피와 침이 뒤섞인 채로.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한 장의 암호문이었어요. 1983년 모스크바. 대한민국 정보요원 강태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30년 후 그의 이름이 KGB의 비밀보고서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사망 직전에도 암호문을 삼킨 남자. 그는 정말 죽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1983년 겨울 모스크바 시내의 한 허름한 카페였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창밖을 힐끗 보며 강태우, 당시 38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차가 담긴 잔을 두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무역진흥공사 모스크바 지사대리. 하지만 이것은 위장 신분이었어요. 그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국가정보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러시아 군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여기. 조심하십시오. 이건 제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겁니다. 러시아 군인이 떨리는 손으로 갈색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밀었어요. 강태우는 은밀히 봉투를 건네받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리한 눈빛이 카페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이것이 그의 방식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 냉철함. 고맙다. 태우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간결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러시아 군인이 낮게 경고했어요. 최근 감시가 심합니다. KGB가 한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바노프 중령이. 알고 있어. 태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이바노프. 5년 전 자신의 동료 하나를 죽인 바로 그 남자.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향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개인 칸에 들어가 재빨리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노란 종이에 타자로 쳐진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소련으로 끌려온 한국인 전쟁포로 수용소 관련 극비 문서였습니다. 태우는 빠르게 문서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수용소 위치, 좌표 그리고 생존자 명단. 그때였어요. 명단 중 한 이름이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어요. 김상철 -1920년생 시베리아 제오수용소 생존 확인 1982. 태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의 냉철한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의 파동이 일었어요. 김상철 병장님. 30년 전의 기억이 순간 떠올랐어요. 1953년 북한 함경북도. 당시 8세였던 강태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북한을 탈출하려다 국경 초소에서 붙잡혔어요. 그때 북한군 초소에 있던 한 젊은 병사가 있었어요. 김상철 병장. 가십시오. 빨리. 김 병장은 어린 태우와 그의 어머니를 몰래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탈영병으로 몰려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어요. 어린 태우는 그때 그렇게 다짐했어요. 화장실 칸 안에서 태우는 문서를 꼭 움켜쥐었어요. 살아계셨어. 아직.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전 자신과 어머니를 살려준 그 은인. 그가 아직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살아계셨어. 태우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반드시 구해내야 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빚이었어요. 3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빚. 태우는 문서를 재빨리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서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혹한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엔 어느새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직감이 주는 경고였죠. 태우는 자연스럽게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확인 후 저 멀리 카페 입구 근처 거구의 한 러시아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그를 응시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왼쪽 눈 아래 깊은 칼자국 흉터가 선명한 얼굴. 이바노프. 태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KGB 중령 이바노프, 당시 45세. 5년 전 자신의 동료를 죽인 바로 그 남자였어요. 태우는 재빨리 골목으로 몸을 틀었어요. 하지만 뛰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바쁜 직장인처럼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탈출 경로 B.
비상 연락망 가동. 코트 속 주머니에서 작은 무선 송신기를 더듬었어요. 사이프러스 대사관 소속 문화 담당 서기관으로 위장 근무 중인 연락책 박혜준, 당시 32세. 혜준은 그의 후배이자 사실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다른 아버지를 둔. 하지만 이 사실은 극비였어요. 그러나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LED 표시 등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통신 불통. 전파 차단됐어. 태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계속 걸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골목 어귀에 이르자 날카로운 러시아어 명령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탕. 총성이 울렸어요. 태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고 옆 건물 계단으로 뛰어들었어요. 벽돌 파편이 눈앞에 튀었어요. 하지만 태우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뛰어올랐어요. 2칸씩. 김상철 병장님. 반드시 구해야 해. 혜준에게 전달해야 해.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태우는 옥상으로 향했어요. 옥상 문을 박차고 나온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태우는 재빨리 인접 건물의 화재 탈출용 철제 사다리를 확인했어요. 저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옥상 난간을 넘었어요. 2m 간격. 눈 내리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그는 공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철제 사다리에 착지했어요. 왼쪽 어깨에 충격이 왔지만 참았어요. 등 뒤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어요. 거기 섰어. 하지만 태우는 이미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강태우는 문서 속에서 30년 전 자신과 어머니를 살려주는 인. 김상철 병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발견한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구원의 여정이 된다. KGB 요원 이바노프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모든 통신망이 끊긴 상황에서 태우는 5년 전 동료를 죽인 그 남자와 다시 한번 대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모스크바 겨울 저녁, 도심은 벌써 어둑해졌어요. 강태우는 옥상에서 인접 건물의 화재 탈출용 철제 사다리를 타고 재빨리 지상으로 내려섰죠. 그는 군중 속에 섞였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바쁜 직장인처럼 걸었죠. 말수적은 그는 주변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하철 입구가 보였죠. 저기다. 태우는 지체 없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플랫폼에 열차가 막 들어왔죠. 태우는 인파에 섞여 열차에 올랐어요. 그런데 창밖으로 플랫폼을 스치는 순간 저 멀리 거대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죠. 이바노프였어요. 그는 무전기로 교신하며 열차를 응시하고 있었죠. 태우는 고개를 돌려 몸을 숨겼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완전히 떼어내지 못했어. 열차가 출발했어요. 태우는 유리창에 비친 이바노프의 모습을 확인했죠. 그는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978년, 5년 전 같은 지하철역. 당시 강태우는 동료 정수민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소련의 극비 군사시설 설계도를 빼내는 임무였죠. 형, 성공했어요. 수민이 웃으며 서류 가방을 두드렸어요. 당시 25세, 국정원 막내 요원이었죠. 좋아. 이제 빠져나가자. 태우와 수민은 이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던 연락책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책은 나타나지 않았죠. 대신 나타난 것은 KGB 요원들. 그리고 그 선두에 이바노프가 있었어요. 도망쳐. 태우가 소리쳤죠. 두 사람은 플랫폼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등 뒤로 총성이 울렸죠. 형, 먼저 가세요. 수민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안 돼. 같이 가야 해. 하지만 수민은 태우를 밀쳐 열차에 태웠죠. 그리고 자신은 플랫폼에 남았어요. 형, 저 대신 임무 완수하세요. 그것이 태우가 마지막으로 본 수민의 모습. 열차 문이 닫히는 순간 태우는 유리창 너머로 이바노프가 수민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봤어요. 탕! 수민이 쓰러졌죠. 수민아! 태우는 창문을 두드렸지만 열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태우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죠. 열차 안에서 태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수민의 마지막 미소. 이바노프의 냉소적인 얼굴.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아. 태우는 이를 악물었죠. 두 정거장 뒤 태우는 환승역에서 내렸어요.
예상대로 플랫폼에는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들이 여러 명 서성이고 있었죠. 이미 배치했군. 태우는 군중 틈에 섞여 반대 방향 다른 노선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재빨리 모자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졌죠. 그리고 외투 안쪽을 뒤집으니 검은색 외투가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위장술이었죠. 다시 열차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여성들이 많은 칸을 선택했죠. 그리고 손에 신문을 들고 조용히 읽는 척했어요. 몇 차례 노선을 더 갈아탔어요. 30분 후 태우는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갔죠. 거울을 보며 숨을 골랐어요. 등 뒤를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나 미행을 뿌리쳤나 싶어 살짝 안도하는 찰나 바닥에 버려진 오늘자 신문머리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어로 큼지막하게 쓰인 제목. 간첩 색출 경보 모스크바의 한국인 용의자 수배. 부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KGB 전례 없는 대규모 검거 작전 돌입 마이너스 이바노프 중령 지휘. 태우는 입술을 한 번 깨물었어요. 그것이 그가 보인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죠. 신원 노출. 전면전이군. 태우는 신문을 집어 재빨리 읽었어요. 기사는 구체적이었죠. 한국 정보 요원들의 활동 패턴, 위장 직업들, 심지어 은신처 위치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내부 정보가 새나갔어. 누군가. 배신자가 있어. 태우는 신문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화장실을 나섰어요. 이제 안전가옥으로 향할 차례. 모스크바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그곳에서 해준과의 접선을 시도해야 했죠. 밤거리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태우는 코트깃을 더 높이 세우고 골목길로 들어섰죠. 최대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길을 택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혹시 뒤따르는 그림자가 있는지 수차례 확인했죠. 적막한 담벼락 그림자 외에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20분 후 안전가옥 인근에 도착했죠. 태우는 마지막으로 골목 어귀에서 멈춰섰어요. 숨죽인 채 5분, 10분. 아무 일도 없었죠. 괜찮은가? 태우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건물 3층 자신의 임시 거처로 향했죠.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어요. 2층을 지날 때 복도 창문으로 바깥을 확인했죠. 여전히 조용했어요. 3층에 도착. 자신의 방 문 앞.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죠. 태우는 순간 몸을 굳혔어요. 천천히 메모지를 집어들었죠. 붉은 글씨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깨진 거울. 태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죠. 사전에 약속된 비상암호, 안전가옥 노출을 의미했어요. 혜준이. 여기 왔었어. 하지만 혜준은 없었죠. 경고만 남기고 떠난 거예요. 태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문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태우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바로 그 순간. 계단 아래쪽 1층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기 3층이다. 표적 발견. 러시아어 고함이 울려 퍼졌어요. 함정이었어. 태우는 반대편 비상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했죠. 탕! 타탕! 총성. 벽에서 석고가루가 튀었어요. 태우는 복도 끝 창문을 향해 달렸죠. 창틀을 붙잡고 밖을 확인했어요. 3층 높이. 아래는 눈 쌓인 좁은 골목.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태우는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몸을 던졌죠. 쿵. 눈 쌓인 땅바닥에 거칠게 굴렀어요. 왼쪽 어깨에 강한 통증이 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뒷골목을 향해 다시 달렸죠. 저 멀리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어요. 차량 엔진 소리도 들렸죠. 연락망 끊겼어. 안전가옥 잃었어. 완전히 고립됐어. 태우는 칼바람을 맞으며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죠. 코트 안쪽 주머니를 손으로 확인했어요. 문서는 아직 안전했어요. 김상철 병장님. 반드시 구해야 해. 5년 전 이바노프 때문에 동료 정수민을 잃은 악몽이 되살아난다. 같은 지하철역, 같은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태우의 결의. 안전가옥마저 함정이었다.
박혜준이 남긴 경고 메모 깨진 거울. 태우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KGB의 전면 추격을 받게 된다. 차가운 밤거리를 달리던 강태우는 한허름한 24시간 목욕탕 간판을 발견했어요. 일단 몸을 숨겨야 해. 태우는 목욕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죠. 나이든 주인이 졸고 있었고 탈의실에는 한 명의 취객만 코를 골고 있었어요. 태우는 사우나실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죠. 뜨거운 증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왼쪽 어깨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10분 정도 몸을 풀고 나서 태우는 탈의실로 나왔어요. 취객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주인도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죠. 태우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아 코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 타자로 빼곡히 적힌 러시아어 문서였죠. 태우는 다시 한번 명단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던 중 총 127명 그중 생존자는 단 17명. 태우는 김상철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1981년 시베리아. 강태우는 위장신분으로 시베리아 제오수용소 인근 마을을 방문했어요. 소련 정부 고위 관료와의 무역협상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인 포로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눈 덮인 황량한 벌판. 멀리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태우는 마을 주민을 매수해 몰래 수용소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수용소 뒷담 근처에서 태우는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철조망 너머로 한 늙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8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당신이 남쪽에서 온 사람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억양이 어색했어요. 60년 가까이 쓰지 못한 모국어였죠. 네, 맞습니다. 태우가 대답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를 아직 기억해주다니.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어요. 이걸 남쪽에 전해주시오. 제발. 우리가 살아있다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쪽지에는 1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존자 명단이었죠. 그중 첫 번째 이름이 김상철이었어요. 김상철. 그분은 누구십니까? 태우가 물었어요.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요. 1920년생. 올해 61. 아니, 62이 되셨나?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참 착한 분이요. 1953년에 여기 오셨는데. 당신 북한군 출신이셨지만 마음은 남쪽 사람이셨소.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늘 말씀하셨지. 내가 한 일이 있어. 남쪽으로 갈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를 살려줬어. 언젠가 그 아이가 나를 찾아올 거야. 라고. 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살쯤이었다고 하셨소. 1953년이니까. 태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953년 8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시오. 늙으셨고 추위도 견디기 힘드시고 하지만 아직 살아계시오. 노인이 말했죠. 제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오. 우리는 집에 가고 싶소. 노인은 철조망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소. 전쟁에 끌려갔다가 포로가 됐을 뿐인데 60년을 여기서. 태우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반드시 데려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태우는 쪽지를 품에 안고 시베리아를 떠났습니다. 목욕탕 탈의실에서 태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문서를 꼭 쥐었어요. 김상철 병장님, 절 기억하고 계셨어. 태우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눈물을 훔쳤죠. 울 시간 없어. 행동해야 해. 태우는 코트에서 작은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휴대용 암호화 도구, 암호표 그리고 은반지. 왼쪽 새끼손가락에 끼고 다니던 은반지였죠.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쪽에 조그만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요. 태우는 조심스레 반지 내부를 열었습니다.
빈 공간이 나타났죠. 여기에 모든 걸 담아야 해. 태우는 문서의 핵심 정보를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17명의 생존자 명단, 세계 수용소의 정확한 좌표, 그리고 접근 경로. 이 모든 정보를 특수 암호로 압축해서 작은 쪽지에 적어야 했죠. 태우는 암호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문자를 조합하기 시작했어요. 암호문이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손톱만 한 쪽지에 17명의 운명이 담겼죠. 태우는 쪽지를 작게 접어 반지의 빈 공간에 넣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이제 원본은 처리해야 해. 태우는 원본 문서를 작은 조각으로 찢기 시작했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남았어요. 바로 이 은반지 안에. 태우는 반지를 왼쪽 새끼손가락에 다시 꼈습니다. 그리고 꽉 쥐었죠. 이제 혜준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돼. 반지만 전하면. 바로 그때였어요. 목욕탕 밖에서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죠. 태우는 화들짝 몸을 일으켰어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4대가 목욕탕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차량에서 거구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바노프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태우는 재빨리 탈의실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에는 비상구가 없었어요. 완전히 막혔습니다. 강태우. 밖에서 이바노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한국어였죠. 나와라. 포위됐다. 도망칠 곳은 없어. 태우는 주머니 속 작은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단 6발. 상대는 최소 20명 이상. 총격전은 자살이야. 태우는 이를 악물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환풍구. 너무 작았죠. 천장. 콘크리트였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죠. 태우는 마지막으로 반지를 확인했어요. 왼쪽 새끼손가락에 단단히 끼워져 있었죠. 이것만은 지켜야 해. 목욕탕 주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있었어요. 탈의실에. 매신당했어. 태우는 탈의실 문을 등지고 섰어요.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강태우. 이바노프의 목소리가 문 바로 밖에서 들렸죠. 문서는 어디 있나?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김상철 병장님. 17명의 형님들.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태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정보는 피보다 진하다. 하지만 때론 피가 정보를 지킨다. 쾅! 문이 발로 차져 열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KGB 요원 3명이 강태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어요. 태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오른쪽 팔꿈치로 한 요원의 턱을 가격했어요. 왼쪽 다리로 다른 요원의 무릎을 찼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곧 주먹질과 발길질이 쏟아졌죠. 이 배신자놈! 복부에 주먹이 꽂혔습니다. 태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입가에 피가 고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이바노프 중령이 천천히 탈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태우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틀어쥐고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내 정체를 안다, 강태우. 이바노프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국어로 떨어졌죠.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5년을 추적했어. 내 놈이 누군지 뭘 하는지 모두 안다.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어 보였어요. 딱. 이바노프가 그의 뺨을 후려쳤죠. 내 놈이 훔쳐낸 문서는 어디 있나? 침묵. 말하지 않으면 고문한다. 루비앙카 지하실에서 말이야. 거기선 누구도 버티지 못해. 태우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바노프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몸 수색해라. 구석구석 다 뒤져. 요원들이 태우의 코트와 바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마다 손을 넣고 옷 안감까지 찢어가며 수색했죠. 없습니다, 중령님. 한 요원이 보고했어요.
문서도 없고 필름도 없습니다. 이바노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어디에 숨겼지? 그의 시선이 태우의 왼손에 멈췄어요. 왼쪽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 반지. 이바노프가 천천히 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잡아 빼내려 했죠. 그 순간 태우가 갑자기 손을 꽉 쥐고 버텼어요. 놓지 않겠다고. 이바노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내 선택이야. 그가 눈짓하자 부하 한 명이 곤봉을 들었어요. 쾅! 곤봉이 태우의 왼손을 내리쳤습니다. 크! 뼈가 부서지는 소리. 손가락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어요. 태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죠. 이바노프는 재빨리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역시. 여기 숨겼군. 그는 반지를 돌려보다 안쪽에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자 손톱만 한 쪽지가 나왔죠. 이바노프는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문자들. 완벽한 암호문이었어요. 그는 인상을 찌푸렸죠. 암호군. 역시 그냥은 안 주지. 이바노프는 태우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해독 코드를 대라. 지금 당장. 태우는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보는 피보다 진하다. 허스키한 목소리였어요. 잡히고 나서 처음 제대로 한 말이었죠. 하지만 때론 피가 정보를 지킨다. 무슨 말이야? 이바노프가 못 알아들었는지 러시아어로 윽박질렀어요. 그러나 태우는 대답 대신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바노프가 쪽지를 보는 찰나 부서진 왼손을 억지로 움직여 쪽지를 낚아챘어요. 순식간이었죠. 안 돼! 이바노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태우는 있는 힘껏 쪽지를 자신의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씹기 시작했죠. 이 자식이. 옆에서 요원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었어요. 그들은 태우의 턱을 잡고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이를 더욱 꽉 물었죠. 종이가 침과 피에 젖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태우는 기침을 했지만 결국 암호문 조각은 그의 목구멍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제길. 이바노프는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당장 토하게 만들어. 위세척이라도 해서 끄집어내. 부하들이 태우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그의 목을 눌렀죠. 억지로 물을 먹이고 구토를 유도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런 난투와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부서진 손의 고통으로 태우의 의식은 이미 몽롱해져 갔습니다. 헛소리야. 이미 소화되기 시작했어. 한 요원이 포기한 듯 말했어요. 이바노프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본부, 여기 이바노프. 대상 확보. 하지만 그는 쓰러진 태우를 내려다봤죠. 대상이 정보를 삼켰다. 문서는 소각됐고 암호문도 사라졌다. 지금 대상의 의식이 없다. 무전기 너머로 상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든 정보를 빼내라. 약물을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이바노프는 무전을 끊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루비앙카로 옮겨. 지금 당장. 차갑고 음산한 콘크리트 방. 천장에는 하나의 전구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강태우는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왼손은 깁스로 감겨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죠. 이바노프가 의자를 가져와 태우 앞에 앉았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깨어났군. 이바노프가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내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야, 강태우. 태우는 고개를 들어 이바노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정보는 이미 사라졌어. 내가 삼켜버렸으니까. 이바노프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남아있겠지. 암호 해독키는 물론이고 문서의 내용도. 침묵.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이바노프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하나. 협조해라.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해. 그러면 살 수 있어. 아니, 더 나은 삶을 줄 수도 있지. 소련은 유능한 사람을 환영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둘. 끝까지 버텨. 그러면 여기서 죽어. 고문 끝에. 아무도 모르게.
태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없나? 허스키한 한국어였어요. 이바노프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세 번째? 그래.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되. 내 방식대로 죽는 거. 흥미롭군. 이바노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방식대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1953년 북한 국경. 자신과 어머니를 살려준 김상철 병장. 1978년 모스크바 지하철. 자신을 대신해 죽은 동료 정수민. 1981년 시베리아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눈물 흘리던 노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 박혜준의 얼굴. 혜준아. 미안해. 형이 반지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정보는 이미 전달됐어. 어떻게든 내가 찾을 거야. 태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바노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협조 안 해. 간결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내 머릿속 정보는 절대 넘겨주지 않아. 이바노프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가 일어서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시작해라. 그로부터 3시간 후. 강태우는 고문대 위에 가눌 수 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바노프는 지친 얼굴로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던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바노프가 낮게 대답했어요. 저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미약합니다. 아마 이바노프는 말을 멈췄어요. 신문 중 사망할 것 같습니다. 상급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보고서에 그렇게 적어. 신문 중 사망. 시신은 소각 처리. 알겠습니다. 이바노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신문실로 돌아왔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우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의 미소처럼. 이바노프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자, 정말로 정보를 지켜낸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러나 이내 이바노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시신을 옮겨라. 같은 시각, 모스크바를 떠나는 열차. 박혜준은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어젯밤 안전가옥에 들렀을 때 발견한 것. 태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호텔 비치용 성경책 표지 안쪽에 써있던 것을 누군가가 찢어 문틈에 끼워 놓았습니다. 잘못된 바둑돌은 판을 엎는다. 마이너스 음반지를 찾아라. 작전 실패를 의미하는 암호. 그리고 추가 메시지였죠. 형님. 혜준은 쪽지를 꼭 쥐었어요. 음반지. 형님의 그 음반지. 거기에 정보가 있다는 건가요? 그는 북받치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형님을 혼자. 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형님. 살아계세요. 제발 살아계세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열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창밖으로는 눈만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강태우는 암호문을 삼키고 3시간의 고문 끝에 처절한 최후를 맞는 듯 보인다. KGB의 공식 기록에는 신문 중 사망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죽어가는 태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성취한 듯한 미소. 그리고 박혜준은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한다. 음반지를 찾아라. 과연 태우는 정말 죽은 것일까? 묻혀진 진실을 파헤치다. 2013년 초봄, 대한민국 서울. 새벽 3시였습니다. 박혜준, 현재 62세는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일기장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쓴 일기. 형 강태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1983년 12월 17일. 형님, 오늘도 형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1990년 6월 3일 형님 결혼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안 계셔서 2001년 9월 11일 형님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밤에 갇혀 있습니다. 혜주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형님, 제가 형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노트북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국정원 후배 정민호였죠. 선배님, 급히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러시아가 KGB 기밀 문서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혹시 강태우 선배님 관련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드디어 때가 왔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3일 후 모스크다. 박혜준과 정민호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는 이 도시. 혜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혜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30년 전 기억이. 혜준은 공항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어딘가 낯익었어요. 형님이 마지막으로 숨 쉬던 공기가 아직도 이 도시에 남아있을까요? 두 사람은 곧장 러시아 국가문서보관소로 향했죠. 선배님, 제가 미리 일부 열람 허가를 받아놨어요. 민호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를 볼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극비로 분류된 것들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뭐라도 찾아야 해요. 문서보관소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소련시대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담당 직원이 그들을 열람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서류철과 필름들이 가득한 방이었죠. 여기 1983년 12월 관련 문서들입니다. 직원이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나갔어요.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풍겼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냄새였죠. 하나하나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어로 빼곡히 적힌 보고서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3 KGB 극비 보고서 작전명 눈동자. 혜주는 숨을 죽이며 그 문서를 펼쳤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한 첩보원 강코드명 독수리 마이너스 체포일 1983년 12월 15일 마이너스 신문 담당 이바노프 중령 마이너스 결과 신문 중 사망 12월 16일 마이너스 시신 소각 처리. 형님.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 문서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추가 보고 1984년 1월 3일 대상자 눈동자로서 활용 제한 승인. 이중 협조자로 재등재. 담당 이바노프 중령. 연락 요원 N. K. 나타샤 코발렌코. 뭐예요 이게? 혜준이 중얼거렸어요. 민호도 옆에서 문서를 읽고 있었죠.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선배님, 이건 사망으로 처리했다면서. 이중 협조자로 등재. 혜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설마 형님이 배신을? 아니에요. 혜준이 즉각 부정했죠.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셨어요. 암호문을 삼키셨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잠깐. 사망 처리했는데 이중 협조자로 등재했다는 건.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형님이 살아계셨다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민호가 재빨리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어요. 선배님, 여기 보세요. 보고서 말미에는 추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동자 프로젝트 마이너스 대상자의 전향 확인. 하지만 신뢰도 낮음. 지속적 감시 필요. 연락 요원 모스크바 대학 교수, KGB 협조자, 눈동자 프로젝트 담당. 나타샤 코발렌코. 혜준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이 사람이
형님과 접촉했던 사람이군요. 민호가 노트북을 꺼내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선배님, 나타샤 코발렌코. 현재 모스크바에 거주 중이에요. 은퇴한 교수로. 주소는? 나와 있어요. 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겠어요. 선배님, 잠깐. 민호가 그를 제지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아직도 러시아 정보당국이 감시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함정일 수도 있어요. 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30년을 기다렸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 씨.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일 형님 무덤 앞에서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형님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만약 형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저는 3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웠죠. 형님, 제가 갑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날 밤, 혜주는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없는 문자였어요. 혜주는 화면을 확인했죠. 한글로 짧게 써 있었어요. 내일 자정, 붉은 광장 구세 주문 앞. 혼자 오세요. -N. K. 혜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타샤 코발렌코.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민호를 깨웠어요. 민호 씨. 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부스스 일어났죠. 혜준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문자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배님. 이거 너무 수상해요. 민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선배님 번호를 알았어요? 그리고 왜 혼자 오라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주는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가야 해요. 함정이라도 가야 해요. 선배님,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혜주는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이게 형님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민호는 한참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고마워요, 민호 씨.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짰어요. 비상 연락 방법, 탈출 경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 하지만 혜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형님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게요. KGB 비밀보고서에서 강태우가 이중 협조자로 등재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다. 사망 처리됐지만 동시에 이중 협조자. 이것은 강태우가 살아있었다는 뜻인가? 나타샤 코발렌코로부터 정체불명의 만남제의 문자가 온다. 혼자 오세요. 함정일까? 아니면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힐 기회일까? 성 바실리 성당의 형형색색 첨탑들이 달빛 아래 우뚝 서 있었어요. 광장에는 몇몇 관광객들만 삼삼오오 걸어다니고 있었죠. 박혜주는 구세주문 근처에 섰습니다. 모자와 코트로 중무장한 채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 함정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가야 해. 멀리 정민호가 관광객처럼 위장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자정종이 땡땡땡 울렸습니다. 그때 혜준 앞에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머리엔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지만 달빛에 비친 모습은 금발의 단정한 인상의 60세 여성이었죠. 오래 기다리셨죠, 박혜준 씨. 정확한 한국어 발음이었어요. 혜준은 긴장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재킷 안쪽 호신용 스프레이 쪽으로 움직였죠. 누구세요? 나타샤 코발렌코예요. 30년 전 강태우 씨를 알던 사람이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혜준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스크바에 온 걸.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박혜준 씨. 나타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매일 강태우 씨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알고 있었죠. 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감시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감시가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나타샤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위험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잠깐! 혜준이 그녀를 제지했죠.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혹시 KGB가 FSB예요. 지금은 나타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KGB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죠. 그녀는 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혜준 씨,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에게 연락한 거예요. 만약 FSB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면 저도 위험해요. 그럼 왜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나타샤의 눈에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혜준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따라가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나타샤는 골목 쪽으로 걸어갔죠. 혜준이 뒤따랐어요. 좁은 골목길을 몇 번 돌자 한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타샤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가 3층 한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책들이 가득한 서재였어요. 앉으세요. 나타샤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혜준은 경계하며 앉았어요.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타샤는 찬장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죠.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과 낡은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 쌓인 벌판에서 중년의 아시아인 남자가 트럭에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백발. 형님.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살아계셨어. 정말로. 나타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태우 씨는 살아계셨어요. 혜준은 사진을 꽉 쥐고 흐느꼈죠.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서에는 신문 중 사망이라고. 앉으세요, 박혜준 씨. 나타샤가 혜준 옆에 앉았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83년 12월 16일 새벽이었어요. 나타샤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KGB의 비밀 협조자였어요.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그날 밤 이바노프 중령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루비앙카 감옥으로 오라고. 도착했을 때 강태우 씨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타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시간의 고문.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의식도 거의 없었어요. 맥박도 미약했죠. 이바노프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자를 살려내. 아직 필요해. 라고. 혜준은 숨죽여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나타샤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태우 씨가 암호문을 삼키는 걸 봤거든요. 신문 기록을 읽었을 때 그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인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지키려는 건 대체 뭘까? 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의무병 자격증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일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강태우 씨를 치료할 수 있었어요. 며칠 밤낮을 간호했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일주일 후 강태우 씨가 눈을 떴어요. 나타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잊을 수가 없어요. 혜준이 물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혜준이는 무사한가? 였어요.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님, 그때 알았어요. 강태우 씨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당신이라는 걸. 나타샤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이바노프는 강태우 씨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하나, 소련에 협조하며 살아남는 것. 둘, 거부하고 죽는 것.
강태우 씨는 협조를 택했어요. 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죠. 형님이 배신을? 아니에요. 나타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위장이었어요. 강태우 씨는 형식적으로만 충성을 맹세했죠. 하지만 그녀는 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는 저를 통해 남한으로 정보를 계속 흘렸어요.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우 씨는 이중 스파이가 된 거예요. KGB는 그가 소련에 협조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죠. 나타샤는 노트를 꺼내 혜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그가 저에게 전달한 정보들의 기록이에요. 노트에는 암호문과 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마이너스 시베리아 제2수용소 위치 확인. 1985년 7월 마이너스 생존자 명단 업데이트. 1989년 11월 마이너스 소련 군사시설 정보. 혜준은 노트를 넘기며 울었어요. 형님은 30년 동안. 네. 강태우 씨는 3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일했어요.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잊지 않았어요. 매년 그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죠. 그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10년 전쯤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죠.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 눈 덮인 목조가옥 앞에 백발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태우였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본 순간이에요. 나타샤가 말했죠. 10년 전 시베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형님이 지금도 거기 계세요? 혜준이 다급히 물었어요. 아마도요. 그분은 그곳에 정착하셨어요. 공장 관리자라는 신분으로. 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형님을 모셔와야. 잠깐. 나타샤가 그를 제지했어요. 먼저 이바노프를 만나야 해요. 이바노프? 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악당을? 그도 이제는 늙었어요. 나타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강태우 씨에 대해. 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년 전 동료를 죽이고 형을 고문한 그 남자. 좋아요. 만나겠어요. 혜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죠. 하지만 만약 그가. 걱정 마세요. 나타샤가 그를 진정시켰어요. 이바노프도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나타샤의 안내로 혜준과 민호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여기에요. 나타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타났죠. 75세의 이바노프였습니다. 혜준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죠. 왼쪽 눈 아래에 칼자국 흉터. 여전했어요. 오래 기다렸네. 이바노프가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늙고 쉬었지만 여전히 위압감이 있었죠. 들어오게. 세 사람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소련 시대의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바노프는 소파에 앉으며 그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혜준은 경계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죠. 30년 만이군, 박혜준 씨. 이바노프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놀랍게도 유창했죠. 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형. 강태우. 이바노프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 30년 동안 나를 속였지. 이바노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전향했다고 믿었어. 하지만 10년쯤 지나서 알았지. 그가 나타샤를 통해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걸. 혜준의 눈이 커졌죠.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이바노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KGB 중령을 우습게 보나? 그럼 왜 막지 않았냐고. 이바노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네. 지금 와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내가 졌던 건지도 몰라. 그의 의지에. 이바노프는 30년 전 신문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암호문을 삼키던 그 순간. 깨달았어. 어떤 사람은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
혜주는 주먹을 떨었어요. 당신이 형님을 고문했어요. 그래. 이바노프가 담담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건 내 죄야.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어요. 이거 강태우 것이네. 혜주는 케이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자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어요. 형님의 그 친구 음악을 좋아했어. 이바노프가 말했죠. 밤마다 아리랑을 연주하곤 했지. 고향 생각하면서. 혜주는 바이올린을 꽉 안았어요. 형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여기. 이바노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태우가 있는 곳이야. 시베리아 남부. 이 마을. 그의 굵은 손가락이 한 점을 가리켰죠.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 친구는 강했으니까. 혜주는 지도를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당연하지. 이바노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날 용서 못해.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바노프와 강태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냉전은 끝났네. 이바노프가 중얼거렸죠.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일은 남았어. 나타샤의 충격적 증언. 강태우는 살아남아 30년 동안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조국을 위해 일했다.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이바노프는 사실 강태우가 정보를 흘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왜? 그리고 강태우는 지금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박혜준은 드디어 형을 찾아 나선다. 박혜준과 정민호는 시베리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벌판이 보였어요. 혜준은 그 광경을 보며 형을 생각했어요. 형님, 30년 동안 이 추운 곳에서 비행기가 작은 지방공항에 착륙했어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길은 험했어요. 눈이 쌓인 비포장도로. 민호가 운전을 했고 혜주는 조수석에서 지도를 확인했어요. 선배님, 거의 다 왔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조가옥 몇 채와 낡은 공장 건물이 전부였어요. 차가 마을 입구에 멈췄어요. 여기인 것 같아요. 혜주는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을을 천천히 걸었어요. 몇몇 주민들이 신기한 듯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낡은 목조 가옥 앞 백발의 노인이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혜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그 뒷모습 틀림없었어요. 형님. 혜준은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눈물이 이미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형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백발의 노인이 동작을 멈췄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강태우였어요. 68세가 된 강태우. 주름진 얼굴, 백발의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노인의 손에서 삽이 떨어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혜준인가? 30년 만에 다시 들리는 모국어. 떨리는 목소리. 형님. 혜준은 달려갔어요. 그리고 형을 껴안았어요. 형님. 혜준아. 강태우도 동생을 꼭 껴안았어요. 거친 손이 혜준의 등을 다독였어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줘서. 형님이 살아계셨어요. 저는. 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눈발이 두 형제를 감쌌어요. 30년의 세월이 그 순간 녹아내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연락하지 못해서.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형님을 더 빨리 찾아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민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금 뒤 태우의 작은 집안. 화로에 불이 피워지고 세 사람은 둘러앉았어요. 강태우는 차가운 손으로 혜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많이 늙었구나. 형님도
많이 늙으셨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두들 날 죽은 줄 알겠지. 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도 30년 동안. 해주는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려 노력했다면. 아냐.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선택이었어. 죽은 사람이 되는 길. 그래야 임무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나타샤 박사님께 들었어요. 혜준이 말했어요. 형님이 30년 동안 이중 스파이로. 그래.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세월이었지. 하지만 그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나타샤. 그리고 이바노프까지도. 혜준은 이바노프에게서 받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어요. 형님. 이거. 태우는 케이스를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걸 어떻게? 이바노프가 돌려주라고 했어요.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어요. 낡은 바이올린. 30년 만에 다시 보는 것이었어요. 이걸 다시 보게 되네. 그는 바이올린을 꺼내 현을 켰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멜로디는 여전했어요. 아리랑. 태우가 천천히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서툴고 삐걱거렸지만 그 멜로디는 가슴을 울렸어요. 혜주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민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곡이 끝나자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외로운 밤이면 이 곡을 떠올리며 버텼어. 마음만이라도 고향에 가닿는 것 같았지. 형님. 하지만 이젠. 태우는 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젠 직접 고향에 갈 수 있겠구나. 네. 물론입니다. 혜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시는 겁니다, 형님. 그래. 집에. 태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어. 네. 김상철 병장님. 그리고 17명의 형님들. 태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먼저 그분들을 모셔가야 해.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형님. 저희가 모두 모셔갈 겁니다. 민호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선배님, 저희가 나타샤 박사님께 받은 좌표가 있어요. 그리고 민호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명단에 제 아버지 이름도 있어요. 태우는 화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박철수. 철수 형님. 네. 제 아버지십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도 살아계신 걸로. 태우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철수 형님. 아직 계시는구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세 사람은 밤늦도록 계획을 짰어요. 국정원과 러시아 당국 간 비공식 협조. 극비 송환 작전. 작전명은 혜준이 말했습니다. 귀환. 어떻습니까, 형님? 좋아.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3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 시베리아의 눈 덮인 마을에서 박혜준과 강태우가 드디어 만난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태우는 먼저 전쟁 포로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중에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 김상철, 그리고 정민호의 아버지 박철수도 있다. 이제 마지막 임무가 시작된다. 3개월 후, 2013년 늦가을. 인천공항 특별입국 게이트가 조용히 열렸어요. 일반 승객들의 눈을 피해 별도의 통로에서 휠체어와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10명 남짓의 백발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6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다시 밟는 한국 전쟁포로 출신 어르신들이었어요. 작전명 귀환. 극비리에 진행된 송환 작전이 마침내 성공한 것입니다. 맨 앞에서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공항 바닥에 손을 뻗었어요. 9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먼. 그가 흐느꼈어요. 김상철 옹이었어요. 꿈인 줄 알았어. 옆에 다른 노인도 울먹였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혜준과 정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편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박혜준과 강태우였어요. 태우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떨리는 입술과 끊임없이 훔치는 눈물이 그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형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우는 말없이 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아니, 60년의 세월을 넘어 드디어 조국 땅을 다시 밟은 강태우. 그의 눈앞에 희미하게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공항 귀빈실에서 한 노병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다 강태우를 알아봤어요. 자네, 혹시? 주름진 눈이 커지며 반짝였어요. 김상철 병장님. 태우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강태우. 그 어린아이가. 기몽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네. 저입니다. 병장님께서 살려주신. 태우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60년을 기다리셨죠? 제가 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몽은 태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네가 우릴 데려왔구나. 약속을 지켰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다른 노병들도 하나둘 다가와 태우를 알아봤어요. 강소희. 우리가 돌아온 건 모두 자네 덕분이요. 태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작아요. 오히려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됐네. 이제 우린 집에 왔어. 그것으로 충분하네. 한 구석에서 정민호는 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87세의 박철수 옹이었어요. 민호야. 민호야. 부자가 부둥켜 안고 통곡했어요. 강태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혜준에게 속삭였어요. 철수 형님도 아들을 만났구나. 네, 형님. 모두 덕분입니다. 그날 오후 국가정보원 별도의 공간에서 조촐한 환영 행사가 열렸어요. 공식적인 훈장 수여식이나 언론 공개는 없었어요. 하지만 국정원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이들의 희생을 기렸어요. 국정원장이 직접 강태우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태우는 담담히 웃으며 손을 맞잡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작아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상철 옹이 자리에서 일어나 힘겹게 경례를 올렸어요. 강소희. 우리가 돌아온 건 모두 소희 덕분이요. 고맙소.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른 포로 출신 어르신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강태우를 향해 경례를 표했어요. 자네 같은 이가 다 있었구먼. 태우는 그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맞잡았어요. 형님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이제 우린 집에 왔어. 박혜준은 홀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어요. 저녁 노을이 창밖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형님. 결국 해내셨어요. 옆에서 강태우가 다가왔어요. 형님. 혜준은 눈물을 훔쳤어요. 태우는 미소 지으며 혜준을 껴안았어요. 고맙다 동생아. 내가 날 찾아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이제 됐어. 우린 함께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30년의 서름과 회한이 그 포옹에 모두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귀환한 노병들과 강태우, 그리고 박혜준과 민호는 함께 국립묘지를 찾았어요. 비석 하나하나에 새겨진 전우들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모두가 묵념을 올렸어요. 묘지 언덕 위, 강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반지를 꺼냈어요. 30년 전 이바노프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은 바로 그 반지였어요. 이제 임무는 끝났어. 그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반지를 열자 안에는 여전히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저 안에 담겼던 정보는 모두 현실이 됐으니까. 태우는 반지를 김상철 옹에게 건넸어요. 병장님. 이게 뭔가? 60년 전 병장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태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반지에 병장님을 찾기 위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김홍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고맙다. 정말. 모두가 침묵 속에서 묵념을 올렸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바노프였어요. 그는 일부러 먼 길을 날아와 멀리서나마 이 순간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포로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고 강태우가 동료들과 재회하는 모습. 이바노프는 눈을 감았어요. 역사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들은 서로를 기억하는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한때 결정으로 고통받았던 남자가 이렇게나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 그는 충분했어요. 이바노프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2015년 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박혜준은 무명용사의 벽 앞에 섰어요. 그의 곁에는 강태우가 함께 있었어요. 형님. 응. 이제 평온하십니까? 혜준이 물었어요. 태우는 잠시 벽을 바라보다 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그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정보는 피보다 진하다고. 평생 믿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태우는 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보보다 더 진한 건 사람이야. 동료야. 가족이야. 혜준은 눈물을 훔쳤어요. 형님. 두 형제는 벽 앞에서 나란히 경례를 올렸어요. 그들 뒤로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강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김상철 병장님, 정수민, 그리고 모든 형님들. 이제 우린 집에 왔어요.